굿모닝. 밴쿠버는 진짜 이제 가을이 진짜 와 가는 것 같아요. 이제 여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가을을 구별하는 방법이 약간 이렇게 단풍이 물들기 시작하는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비가 서서히 오는 날이 잦아지고 또 이렇게 햇빛이 쨍쨍 쬐는 날이 조금 줄어들고 그러면 이제 밴쿠버는 가을이 오나 보다 그런 느낌이 조금 들죠. 근데 여기 날씨가 워낙 좋아서 뭐 겨울이 돼도 영하로 내려가는 날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뭐 예, 날씨에 관해서는 저는 밴쿠버 날씨가 참 좋습니다. 그나저나 한국 돌아갈 날이 다가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저는 이제 주로 한국에서 많이 있고 또 일도 한국에서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어, 처음에 여기 이제 딱 오면은 한 달 정도는 참 평화롭고 좋습니다. 근데 조금 지나면은요, 이런 그 안락함과 편안함과 고요함과 조용함이 좀 지루하게 느껴집니다. 여기는 정말 뭐 해 떨어지면 나갈 데가 없어요. 나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24시간이 돌아가는 사회잖아요, 한국은. 그러니까 조금 한국이 이제 서서히 그리워질 때가 된 거 보니까 돌아갈 때가 됐구나. 아직은 좀 더 있어야지 갑니다만은 이게 어느 누구에게 절대적으로 한 곳이 좋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음식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맨날 한국 음식만 먹고 살다 보면 가끔은 일식을 먹고 싶을 때도 있고 중국 요리를 먹고 싶을 때도 있고 또 스파게티 먹고 싶을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어느 한 개만 계속 먹고 살면은 그죠?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라면도 어쩌다 보면 먹으면 엄청 맛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뭐 배부른 소리인지는 몰라도 그래도 이게 사람마다 취향이 다 달라서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이제 1.5세나 2세들은 그러니까 어렸을 때 여기에 와가지고 쭉 산 사람이나 아니면 여기서 태어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모든 세팅이 이제 이 나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환경이 익숙하고 뭐 기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이제 익숙하다 보니까 이런 게 오히려 편하죠. 이제 한국 돌아가면은 막 오수선하고 정신없고 긴장감 들고 그런 게 있겠죠. 그리고 또 어른들도 그냥 나는 운명이 여기서 살아야 된다라고 많은 걸 내려놓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은 또 여기가 좋아집니다. 제가 비를 좋아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여기 겨울에도 전 일하러 와야 되는데 그때 뭐 내가 싫어한다고 해서 비를 피할 수 없으니까 무조건 좋아하자. 그러니까 좋아지더라고요. 네. 지혜죠, 지혜, 그죠? 근데 이제 선택의 여지가 있으면 맨날 한식 먹다가 가끔 일식도 먹어보고 싶고 양식도 먹고 싶고 뭐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1.5세나 2세나 아니면 여기서 오래 산 사람들은 여기를 훨씬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제일 바보는 운명적으로 어떻게 뭐 한국에 돌아가서 살 수도 없는 옆 입장에 있는 사람이 마냥 여기에 대한 불만, 불평, 비가 와서 안 좋다, 뭐가 해서 안 좋다 그러면 그건 뭐야? 그건 아니지, 그죠? 그래서 도로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리고 1.5세나 2세들 가운데서도 또 한국 가서 사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국이 좀 다이나믹하잖아요. 젊은이들의 문화가 훨씬 강하죠, 한국이. 뭐 한국의 뭐 홍대 거리라든가 이태원 거리라든가 강남 뭐 반짝반짝하잖아요. 여기는 뭐 거의 그런 거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시내 나가도 우리나라 같지는 않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사람 나름이다. 사람 나름이다. 시차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오래 산 사람들은 한국에 가 있으면 시차를 많이 느끼고 다시 캐나다로 오면은 시차 별로 안 느끼고 바로 극복이 된다 그래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반대로 한국에 가면은 바로 시차 적응합니다. 하룻밤만 지나면 그냥 뭐 내가 어디 갔다 왔나 할 정도로. 근데 이 나라로 거꾸로 오면은요 일주일 더 걸리는 것 같아. 시차 적응하는데. 그것도 물론 개인차가 있기는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좀 그렇더라고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 마음의 세팅 상태가 마음으로 내가 얼만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오늘 이제 또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얘기는 이 사회에 이렇게 오랜만에 밖에 있다가 한국에 있다가 이쪽에 이렇게 와갖고 살면은 참 계속해서 느끼는 게 참 이 사회는 신뢰, 크레디트, 그러니까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사회라는 거, 그 참 부럽더라고요. 우리는 언젠가서부터 너무 믿지 못하는 사회가 됐어요.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사회. 이 나라의 자동차에는요, 블랙박스 있는 자동차 거의 없습니다.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블랙박스 있는 차. 우리나라는 거꾸로 블랙박스 없는 차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죠? 뭐 그렇게 중고 수집이 중요한지. 그러니까 그렇죠. 거짓말 굉장히 큰 범죄죠. 이 나라에서는요. 그러니까 일단 믿고 그리고 그 거짓말한 게 탄로가 나면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묻습니다. 거짓말에 대한 책임을. 그 죄가 커요. 근데 우리는 거짓말을 좀 밥 먹듯이 어쨌든 믿지를 못해요. 믿지를 못합니다. 그런 사회가 너무 사회적으로 만연이 돼서 학교의 교권도 그렇게 해서 무너진 거죠. 그리고 그 피해는 우리 학생들이 또 보는 거죠. 결국은 선생님을 믿지 못하고. 그러니까 선생님 뭐라 그러면 아이들 요즘은 저 핸드폰으로 막 녹음하고 사진 찍기 바쁘다면서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나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아마 세계적으로 인구 비율로 따져서 CCTV, CC 카메라가 가장 많이 설치된 나라가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에서 커피숍 같은 데다가 노트북 같은 거 놓고 가고 지하철에다 뭐 놓고 가고 그래도 어지간한 건 다 찾죠. 어지간한 건 찾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양심적이고 도덕적이고 그래서 안 훔쳐간다, 안 가지고 간다. 그것보다도 저는 워낙 CCTV가 많아서 그래서 다 걸리기 때문에 감히 그거를 못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저는 이런 믿지 못하는 사회가 만들어낸 불행 정말 우리가 너무 큽니다. 유학생들 이제 OSS 온 학생들도 보면은요, 가끔은 이제 여름에 이제 이렇게 방문하잖아요. 아이들을 여기 방문하면 한국의 부모들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에게 살짝 핸드폰을 주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는 이제 아이들이 핸드폰을 사용을 못 하거든요. 핸드폰을 쓰지 못하게 하는데 왜 그러냐면 한국말을 못 쓰게 하니까. 한국하고 핸드폰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게임하고 또 한국에 있는 친구들한테 연락하고 또 밤새고 그러잖아요. 여기 생활이 힘들잖아요. 아무래도 계속 한국하고의 연줄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핸드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데, 부모가 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 정직하라고 이렇게 가르치는데 부모가 너 이거 선생님한테 절대 들키면 안 된다. 그리고 엄마한테 자주 연락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예전에는 엄마 아빠 사이가 좀 안 좋았던 그런 경우에 엄마가 여기를 방문하고 아빠가 따로 이렇게 방문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엄마가 그 당시에는 070 핸드폰이 아니고 인터넷 전화죠. 요즘 거의 안 쓰죠 그거. 070 전화기를 아이 방에다가 이렇게 놔두고 가서 엄마 따로 전화하고 또 아빠 따로 전화하고. 정말 서로가 믿지 못하는 그런 거잖아요. 참 슬픕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이들이 이제 아이들에게 이렇게 용돈을 많이 맡기면 아이들이 그 돈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무슨 큰 돈이 필요해요. 근데 그 큰 돈을 갖고 있으면 그걸 가지고 또 엉뚱한 짓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용돈은 이제 저희 선생님들이 관리를 하고 아이들이 용돈을 얼마를 썼는지 장부를 만들어서 부모님한테 보고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가끔 또 부모님들이
너 절대 선생님한테 들키면 안 돼. 그래서 또 아이들에게 몇백 불씩을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거짓말이 다 들통이 나거든요. 예? 핸드폰을 이렇게 주고 가면은 아이들이 가끔 그거를 까먹고, 또는 아이들끼리도 또 그런 게 있어. 또 자랑하려고 그 나도 모르게 어느 날 그냥 갖고 옵니다. 그래서 가방에서 이렇게 뭐 우리 저 수학여행 가거나 여행 가고 그럴 때 까똑 차 타고 가는데 까똑 하고 카톡 소리 그 이제 들키죠. 근데 그게 이렇게 들키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요, 선생님들하고 학생하고 아이들을 이렇게 그 교육을 시켜야 하는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배신감을 느낍니다. 그렇게 여러 번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고, 그렇게 여러 번 혹시 핸드폰 갖고 있으면 꼭 선생님한테 얘기해야지 된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시침이 떼고 감췄다가 까똑 이렇게 소리 나면 정말 그때 배신감 느끼죠. 나름대로 사유는 있겠지만 그래도 뭐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이들에게 핸드폰을 줄 수도 있죠. 줄 수도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라면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근데 선생님이 알아야죠. 알아야지. 또 용돈도 마찬가지고 선생님이 알아야죠. 근데 부모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참, 이게 너무 슬픈, 우리에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우리의 현실에서 너무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니까 이제 학부모들 입장이나 아이들의 입장에서도 선생님을 못 믿고, 선생님이 뭐라 그러면은 그걸로 사진 찍기 바쁘고 녹음하려고 그러고, 이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일들 너무 슬픕니다. 너무 슬퍼.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리고 이렇게 믿지 못하는 사람, 내가 누구를 믿지 못하잖아요. 내가 누구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많은 경우에는 과거의 경험 때문에 그랬겠죠, 그죠? 내가 믿었기 때문에 속아본 경험이 있다. 그러니까 부모도 이제 그렇게 교육을 시킬 수도 있겠죠. 그 과거의 경험이 가장 그런 역할을 하겠죠. 세상은 믿을 게 못 돼.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봐요. 너는 주변 사람을 다 믿어야 돼. 허기야, 저도 자식 교육을 그렇게 시키진 않네요. 항상 누가 할 때는 꼭 그렇게 100% 믿지는 말되, 너는 상대방에게 믿게끔 행동을 해라. 나는 상대방에게 항상 신뢰를 줘야 되죠. 남의 말을 내가 믿지는 않더라도, 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근데 많은 경우에는 믿지 못하는 사람이 또 자기도 믿지 못하게 행동을 합니다. 많은 경우에. 그리고 이게 걸리거나 뭐가 그러면은 죄송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남 탓을 하죠. 누구 때문이다. 이게 보통 당당하고 성공한 사람들은 내 탓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조금 이렇게 흔한 말로 루저들은 무슨 일이 생기고 나면 꼭 남의 탓을 하죠. 근데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처음에 거짓말로 아니야, 그런 적 없어 이렇게 버티다가 그게 이제 발각이 되면 너 때문이야, 너가 이랬기 때문에 그래, 뭐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 사회가 과거에 비해서 이혼율이 굉장히 높아졌다 그러잖아요, 요즘요. 근데 이런 것도 서로가 부부간에도 신뢰가 제일 중요하죠. 신뢰, 믿음. 모든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신뢰잖아요. 근데 우리 사회 전체가 신뢰가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사회입니다. 우리 경제력에 비해서, 아니 경제력을 뭐 제외하고서라도 정말로 신뢰가 많이 무너진 한국에서 우리가 요즘 사는 것 같다. 그러니까 결혼한 부부도 서로 믿지를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근데 그게 믿지 못하면 그것만큼 불행한 일이 없거든요. 그래갖고 이렇게 또 헤어지고 나서 이제 또 각각의 엄마나 아빠가 또 자식들에게 이거는 엄마 때문이야, 이거는 아빠 때문이야,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잖아. 나 때문에 엄마 아빠가 헤어진 게 아니라 너희 엄마 때문에 엄마 아빠가 헤어졌다, 너희 아빠 때문에 엄마 헤어졌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아이에게 어렸을 때부터 자꾸 믿지 마. 너는 엄마도 믿어서도 안 되고 아빠도 믿어서도 안 되고. 사실 제일 믿어야 되는 사람이잖아. 그렇지 않나요? 선생님, 엄마, 아빠 이런 사람들 정말 믿어야 되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사회가 너무 믿지 못하는 사회가 되다 보니까 결혼을 한 요즘 그 MZ 세대들은 서로가 공동자금을 이렇게 해놓고 서로가 막 그거를 하지 말아야지. 나 9세대인가? 이런 얘기를 하는 나는 그쯤 되면 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모든 게 신뢰가 제일 중요한데 우리 사회가 신뢰를 너무 잃어버린 사회가 됐다. 너무 신뢰가 잃어버린 사회가 됐다. 그리고 뭔 일 있으면 다 남의 탓하고 내 잘못은 없고 너 때문이야 이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너무 슬프다. 너무 슬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캐나다에 와서 살면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참 기분 좋은 게 그런 겁니다. 일단은 믿지요. 서로가 서로를 믿습니다. 하지만 믿었는데 거짓말을 한 게 발각이 되면 가차없죠. 엄청난 그 후폭풍이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그 어떤 잘못보다도 거짓말을 한 죄가 이 나라에서는 제일 큰 죄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캐나다 그 홈에서 아이들이 쫓겨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홈스테이를 하다가. 그 가장 큰 이유는 거짓말을 해서 쫓겨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근데 그 거짓말이라는 게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우리에게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뭐 그 정도면 애교지 뭐 그럴 수 있지 애가. 그런데 여기서는 그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 하여간 거짓말이 가장 큰 이런 나라에서 선진국에서 살 때는 가장 큰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치인들도 이 나라에서는 거짓말하면은 바로 그냥 아웃.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래 이거 정치인들 잘못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우리 똑같잖아. 그건 네 탓이야 이거잖아. 그러면 정치인이 그렇게 되면 내가 그거 배워서 저 사람이 도둑질하니까 나는 도둑질해도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 여러분 스스로가 내 스스로가 우리가 정치인들만 못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건 아니지. 그 사람은 그러더라도 나는 똑바로 해야지. 적어도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누가 뭐라 그래도 저 사람을 비난하기 전에 저 사람 왜 저렇게 됐을까? 나는 그렇게 하지 말자. 나는 부모로서 자식에게 거짓말하는 거 가르치는 부모가 되지 말자. 그렇게 해야 되고 나는 부부관계에 있어서 부부로서도 서로 신뢰를 주는 남편이 되자. 신뢰를 주는 아내가 되자. 우리 부부는 절대 거짓말은 하지 말자. 이렇게 돼야지. 나만 하나 우리 뭐 다 요즘 세대가 다 그런데 뭐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죠. 그건 아니지. 그건 뭐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저는 그런 얘기 들을 때가 제일 진짜 어이없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정치인들 누구 탓하고 막 그럴 때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고 그 사람이 그랬기 때문에 나까지 그렇게 해야지 돼. 너 그거 무슨 논리야 그거는. 말이 안 되지. 약간 그런 사람을 뽑으면 안 되고 그죠? 그건 내가 나중에 투표할 때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또 설령 그 사람이 그렇게 하더라도 비난을 하지만 비난하기 앞서서 나부터 그러지 말아야지. 그죠?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그 피해는 결국 우리가 본다. 여러분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볼 일입니다. 심각하게 생각해 볼 일입니다. 이게 신뢰가 무너지면 그죠? 부모 자식 간의 신뢰가 무너지고 회사에서 대표와 이 직원과의 신뢰가 무너지고 어떤 말이 하나라도 거짓말을 해가지고 거짓말이 습관이 되고 그러면은요 그 다음에는 뭐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와장창 무너지. 신뢰가 없어지면 그 다음 다 끝이거든요. 끝. 그래서 이 나라에 살면서 그게 참 기분이 좋더라. 운전 같은 것도 이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운전 법규를 조금 대충 어겨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요즘 경찰이 뭐 이렇게 잡는 경우는 흔하지 않잖아요. 있기는 있지만 흔하지 않죠. 대부분 뭘로 잡아요? CCTV로 잡죠. 이렇게 속도 위반 같은 거 다 카메라로 잡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벌금 내면 되잖아, 한국에서는. 그죠? 근데 이 나라에서는 벌금 내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어떻게 보면 참 무식해 보이는데 직접 경찰이 대부분 잡습니다. 저 숨어서 스피드건 쏘서 잡고 거의 다 경찰이 잡죠. 여기도 물론 그 속도 위반 카메라가 있기는 있습니다. 신호 위반 카메라가 있긴 있는데 오히려 경찰이 숨어서 잡고 아멘 경찰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서 이제 고스트라 그러는데 그런 유령 경찰들 그런 차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이 잡습니다. 근데 그렇게 잡으면은 여기서는 벌금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한 번 벌금 내고 두 번째 걸리면 벌금이 2배가 되고 또 세 번째 걸리면 뭐 6개월간 운전 정지가 되고 또 네 번째 걸리면 면허가 정지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점점 가중 처벌이 되니까 용서라는 게 없으니까 그냥 규정대로 하니까. 근데 우리는 뭐 어리니까 봐줘야 되고 뭐 하니까 봐줘야 되고 이게 너무 고려되는 사항이 많아. 그러니까 다 빠져나갈 구멍 뻔히 알면서도 거짓말하고 뻔히 알면서도 사기치고 그런 일이 있다고요. 왜? 예외 조항이 너무 많으니까. 뭐 술을 마셔서 그러니까 심신에 뭐 약한 상태 그런 상태에 있으니까 뭐 가병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 우리는.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런 거. 야, 우리 다 같이 우리 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사회 이게 너무 큰 대한민국 뭐 이런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나부터 나의 신뢰는 몇 점인가. 내가 무슨 얘기했을 때 사람은 내 말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 나는 정직하게 행동하고 정직하게 생활하는가. 그리고 나는 내 자식에게 항상 정직하라고 요구하고 그리고 아이에게 거짓말하라고 가르치지 않는가. 이게 거짓말을 하라고 가르치는 또 부모들은 이런 심리가 있죠. 한국에서는 정직해갖고 제대로 살 수가 없어. 거짓말도 적당히 하고 살아야지 살지 이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 이렇게 또 남의 탓을 한다니까. 이게 그것도 남의 탓이에요. 내 탓이 아니고 남의 너 때문에 나는 거짓말을 하는 거야.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그렇게 가르치면은요 어떤 현상이 있냐면은 선생님이 이렇게 그 아이에게 그렇게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도 아이가 거짓말을 하는 게 자꾸 되면은요 선생님도 이 아이를 교육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최고의 교육은 가정교육입니다. 부모가 흐트러 놓은 거를 선생님이 절대 바로잡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부모가 흐트러 놓은 것을 선생님이 절대 바로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부모의 교육이 최고 우선하는 겁니다. 부모가 너는 어떤 경우에도 선생님을 믿고 선생님을 따라야 돼. 그래야지 선생님이 아이를 훈육을 하지. 야, 선생님도 믿을 수 없어. 너 이거 절대 선생님한테 들키면 안 돼. 하고 아이에게 거짓말을 가르치면은 그 아이를 훈육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자는 결국은 또 여러분의 자녀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정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다른 사람이 나를 속이는 한이 있어도 나는 다른 사람을 속이지 않는다라는 자세. 그리고 나부터 잘하자. 나부터 항상 나로부터의 출발.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잘 되겠죠 우리나라? 그렇게 희망을 가져봅시다. 어떻게? 여러분부터 나부터 남 탓하지 말고 너 때문이야 이런 말 절대 하지 말고 그거는 루저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루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확신하는 방법은 남 탓 안 하는 겁니다. 나로부터의 출발. 우리 OSS TV가 항상 주장하는 라이 족장의 훈시입니다.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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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바위보. 안녕히 계세요.